북한의 연이은 도발 속에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죠. 이에 정치권 일각에선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다양한 핵무장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거론되는지 또 현실 가능성은 있는지 짚어봅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북한이 최근에 도발을 굉장히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이제 장거리 순항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라고 이제 보도까지 했는데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겁니까? 예, 북한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다시 말하면 북한의 당 창건 기념 그 날짜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동안 2주 동안 여러 가지 미사일 도발을 해 놓고도 이제 침묵을 해왔었거든요. 네. 그 모두 다 이제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내용을 하나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향해서 네. 명백히 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적을 향해서 경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10월 9일 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김정은이 할 만큼 했구나. 그렇다면 이제 민생 행보에 좀 더 나서겠다. 중국의 중요한 정치 일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순항미사일까지도 발사를 했어요. 김정은이 직접 지휘했다고 그랬고 적들에게 아주 명백한 경고를 보내고자 한다라고 그랬는데 결국 북한이 적들에게 보내고자 하는 경고라고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은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이 원하는 걸 내놔라 하는 얘기인데 원치 않는 것 하기 싫어 김정은이 싫어하는 것은 한미 연합 연습. 특히 북한의 일련의 전술핵 무기 위협이 높아지면서 한국은 확장 억제를 공고히 하고 앞서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인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강력한, 더 정교한 그런 타격을 할 수가 있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도발을 일상화함으로써 우리의 핵 보유는 기정사실화됐다. 그러니 더 이상 비핵화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라. 우리 핵 보유를 인정하고 이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재를 풀고 핵군 추격상으로 나와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들어온 속보 좀 전해드리고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원이 2020년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당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등 5개 기관 소속 20명에게 직무유기 등의 혐의점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요청을 했습니다. 감사원은 조금 전 감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담 이어갑니다. 전술핵과 관련된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네. 메시지에서 우리나라도 핵은 핵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과정에 나오는 것이 전술핵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먼저 전술핵이 뭡니까? 예, 전술핵은 상대적인 개념이 전략핵이라는 게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목표와 전략 목표죠. 이게 목표와 그리고 그 탄두의 위력을 가지고 전략핵이냐 전술핵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전략핵 같으면 상당한 넓은 지역에 대해서 네. 공격을 하게 되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전장의 판도를 바꾸고자 하는 전략적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그 무기들 수소탄이라든지 대규모의 탄두를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탄인데 사실은 그런 탄은 우리 인류 역사상 사용해 본 적이 없지요. 네. 사실 1945년에 일본에 떨어진 것도 대략 15에서 20킬로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술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쪽집게 타격, 국지를 타격을 해서 네. 원하는 목표를 제압하고자 하는 그런 핵무기를 전술핵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정은이 작년 1월 달 8차 당대회에서 전술핵 무기 개발을 공언했고요. 네. 1년 후인 최근부터 금년 1월 달부터 전술핵을 탑재하기 위한 각종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전술핵 운영 부대를 직접 지휘를 했고 네. 다양한 미사일을 다양한 시간과 장소와 사거리와 무기의 이 미사일의 종류를 달리해가면서 이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술핵은 결국은 사용할 수 있는 무기로 만든다 하는데 이제 더 위협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핵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미 30년 전에 우리나라의 전술핵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다시 배치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0년 전에 1991년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91년 11월에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핵부재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것은 당시 남북 간에 협의가 되고 있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남과 북이 핵무기를 개발도 안 하고 생산도 안 하고 보유도 안 하고 배비도 안 하고 저장도 안 한다. 한반도는 없다. 네, 한반도에 핵무기가 없다라고 하는 공동선언에 북한을 유도하기 위해서 한미 합의하에 마지막으로 배치돼 있던 전술핵 무기를 모두 철수하고 노 대통령이 핵 부재 선언이라고 하는 걸 하지요. 그러면서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이제 합의를 하고 네. 서명을 하고 발효를 시켰는데 사실은 그 유효한 기간이 얼마 안 됐죠. 그 이후에 바로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네. 결국은 비핵화 공동선언은 2009년에 북한이 폐기 선언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전술핵 무기의 현실성 이거는 한국과 미국이 합의하면 가능하죠. 아하. 한국이 원하고 미국이 동의하면 가능한 것인데 아직까지는 한국도 원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고 또 미국 정부도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아직은 현실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이 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한반도를 비핵화하겠다라는, 즉 북한도 갖지 마라라고 얘기하는데 한반도에 배치하는 게 조금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 다시 말해 핵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의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게 비핵화를 이제 강요를 하고 있는데 남한에 다시 과거와 같이 핵무기를 들여놓으면 네.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또 그거에 대한 반론도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건 한국이 가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미국의 이 전술핵을 갖다 놓음으로써 해구산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핵우산과 확장 억제의 연장선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로 다시 말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비핵화를 안 하니까 우리 갖다 놓은 것이다. 만약에 사용한다면 이건 즉각 북한에게 사용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북한이 그러나 비핵화에 응하게 되면 우리는 철수할 수 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오히려 비핵화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억제도 하고 강요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반대할 이유도 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식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미국의 핵을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나토식 핵 공유 카드다. 이런 것도 있다는데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이제 나토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럽의 안보를 위해서 미국과 유럽이 동맹을 맺었죠. 네. 그런데 당시에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소련의 핵무기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으로 유럽을 보호하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 그 모든 수단 속에는 핵무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라.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미국이 사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한반도에도 전술핵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토식 핵 공유라고 하는 것은 나토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핵무기를 전술핵 무기를 배치해 놓고 그러면 나토가 가지고 있는 전투기라든지 각종 그 투발 수단을 공유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NPG라고 하는 핵 계획 그룹이라고 하는 그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정보도 공유하고 전략도 논의하고 의사결정도 하고 그다음에 그 나라에 있는 그런 각종 전투기라든지 폭격기를 가지고 전술핵을 탑재하고 투발하는 훈련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독일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 NPT에 가입한 국가지만 미국이 제공하는 전술핵 무기를 독일 전투기에다가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유가 나토식 핵 공유거든요. 네. 나토식 핵 공유는 전술핵이 배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토식 핵 공유를 한반도로 가져온다면 결국 한국의 전술핵 무기를 들여와서 한국이 갖고 있는 F-16이라든지 F-35A라든지 이런 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또 한국과 미국의 전술핵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운영 방법을 함께 논의하고 그다음에 함께 투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되는 건데 아직까지는 그 수준까지는 논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논의가 된다 하더라도 그 중국이 이제 사드 배치 때 강하게 반발한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반발이 또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괌이나 일본, 오키나와 등을 통해서 공유하자.
즉 한국식 공유법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가능한 얘기입니까? 예, 그것도 아마 논의의 대상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아직은 뭐 지금 최근에 지난 9월 달이었죠. 한미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4년여 만에 재가동이 됐고 결국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지금 가장 급선무거든요. 특히 북한의 전술핵 위협이 가시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난번에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부산항에 들어오고 한미가 또는 한미일이 함께 연합 해상훈련, 연합 대잠훈련 그리고 북한이 4,500km를 쏘니까 그 가던 돌아가던 항공모함이 다시 돌려서 들어왔단 말이죠. 네. 이런 것들도 확장 억제의 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전술핵 무기를 한반도에 과거 30여 년 전에 배치했던 것 같이 다시 들여오는 것은 득도 있지만 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일본이나 또는 괌이나 이런 쪽에 일단 전술핵을 놓고 우리의 전투기, 우리의 수단이 그쪽으로 가서 함께 공유를 하는 이런 방안도 아마 논의의 하나의 대상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게 즉 뭐 한국과 미국과 일본 간의 공조가 좀 돈독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가지고도 지금 정치권에서 얘기가 많지만 이렇게 핵을 가지고 만약 일본이나 미국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더 세게 행사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사실은요, 우리가 동맹이 있고 또 안보 협력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국방을 우리의 힘으로 지키는 소위 말하는 자주국방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주국방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미국도 뭐 강력한 세계 최대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도 나토라든지 대한민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와 함께 연합국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동맹이라든지 안보협력이라는 게 우리가 의존도를 높이고 자주성을 잃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의 국익과 안보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그쪽에 너무 의존을 하고 우리의 자주국방, 우리의 자위력을 오히려 소홀히 하는 결과가 좀 안 된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자위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역시 동맹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이것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우리의 역량이 높아져야 미국도 한국의 위상과 한국의 필요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했다고 봐야 되죠. 이 핵무기를 개발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나라는 핵을 배치해야 되느냐? 만약 배치해야 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하느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으로서는요.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NPT의 가입 국가로서 비핵화라고 하는 이 정책을 유지한다. 그것은 미국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핵 위협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지금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하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이건 이제 플랜 A라고 명명을 한다면 네. 현실적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고 미국이 우리에게 핵우산과 확장 억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우산과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그 조치가 현재로서는 가장 급선무라고 봅니다. 그것이 가장 급선무고 이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결국 북한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는 것이고 비핵화를 강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결국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예를 들어서 미국도 지금 바이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만 사실은 트럼프 정부 때는 뭐 한미연합연습도 반대하고 주한미군도 빼겠다고 그랬고 그랬죠.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정책이라는 게 늘 일관된다고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다시 말하면 미국이 우리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다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우리의 자위적 핵무력 뭐 핵무기 갖는 거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만약에 미국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확장 억제나 핵 우산이 신뢰성이 떨어지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핵무기를 갖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것이 플랜 B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1차적으로 하고 만약에 안 되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그런 대비도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끝으로 이렇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핵우산과 핵 억제력의 전쟁 억제력을 위한 공고함을 하기 위해서는 한미 연합훈련 같은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북한은 계속해서 또 도발을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 작용 반작용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명확하게 중심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 모든 긴장 고조의 원인 제공자는 북한입니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과거에는 남한을 향해서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북한입니다. 네. 김정은이가 판문점에 와서 핵 없는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를 향해서 노골적으로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우리 대통령으로서는 우리의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것이 일차적이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합연습을 정상화시키고 전략사설을 전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원인을 제공해서 북한이 그렇게 하는 식으로 거꾸로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저는 우리의 강력한 대응이 언젠가는 북한을 억제하고 북한의 도발과 핵 야망을 포기시키는 그런 힘이 된다고 봅니다. 네, 즉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